안녕하십니까. CNG 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랜트, 스마트 시티, PM의 오늘과 내일. 이 세 개의 조합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재밌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시는데 첫 번째 손님은 이승철 교수님. 김승철입니다. 김승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영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오늘 처음 뵈가지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승철 교수님이 김승철 교수, 예. 죄송합니다. 예. 김승철 교수님이 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예, 지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PM 쪽의 국제 표준을 만드는 ISO라는 데가 있는데 ISO TC258에 그 위원회 한국 대표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마트시티하고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국제 표준화 과제가 있는데 거기서 PM 쪽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 교수님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조영임이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김승철 교수님과 같이 국토부 과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 전공은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회장을 했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인공지능학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인데 그 위원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한 여러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저도 ISO, IEC, JTC1, SC42가 인공지능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 및 스마트시티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이제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김 교수님이 자꾸 헷갈린 게 예. 그 전에 우리 이승철 교수라는 분이 계신 모양이죠. 아니요, 만나서 얘기할 때 예. 박사 하고 있는 예. 학생 이름이 이씨가 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합쳐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예, 제가 우선 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스마트시티 한국에서 진행된 스마트시티 개발의 구조를 보면은 우선 인프라 건설이 뭐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인프라 건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허브, 그래서 IT 산업 기술이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도메인을 이제 도시 기능을 만드는 것이 이제 스마트시티의 대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 이제 한국에서 한 20여 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각 도시별로 뭐 포맷도 틀리고 뭐 프로세스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이라든가 비교라든가 이제 전체적인 것이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다 PM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해 보자. 뭐 성과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뭐 방법론이라든가 뭐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좀 표준화해 보자는 것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일부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국제 표준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사업의 전체 구조인데, 뭐 여기 보시다시피 연구팀이 한 11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뭐 1-3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3P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PM 쪽에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그램 관리,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저희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시티 사업이 맨 위에 보시면은 기존 도시에다가 뭔가 개선 작업을 해갖고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PM의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프로젝트를 여기다 적용해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해가지고 이걸 좀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맡고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담기는 내용을 보면은 전략 체계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목표 우선순위 설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평가 지표라든가 체계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거기 들어가는 운영위원회라든가 팀 구조라든가 이런 조직을 체계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3P 프로젝트 표준화 팀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그 스마트 시티를 대상으로 하는 3P죠. 예. 예, 3P 그러면 뭐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디나 다 적용이 되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 이제 특화해가지고 이제 특화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 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요 한 장이 많이 지금 보시는 들어있네요. 이 한 장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전체를 다 대변한 대로 예,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스마트시티 사업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도시를 실행할 때 사전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마지막에 뭐 종료하고 평가하면 돼. 이런 것이 이제 전체 산업의 진행이라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보시다시피 포트폴리오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조직이라든가 조직 체계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뭐 평가 지표라든가 문서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마지막에 3P 통합 매뉴얼이다.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국제 표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어떤 교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어낼 때, 네. 뭐, 저희가 그냥 뭐, 자체적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끌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제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ISO 국제 표준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유명한 뭐, PMI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있고, 또 영국 정부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체계화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국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이 자세한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전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3P 프로세스가 적용이 어느 부분에서 되느냐. 또 나머지 부분 보면은 뭐 성과 측정, 또 오늘 지금 대상으로 삼으시는 건설 사업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산업 같은 것도 여기에 기술 분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때 그 도시에서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략 밑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 관리 같은 걸로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의 이제 구체적인 첫 번째 거죠. 제가 아까 5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뭐 20개 정도 도시가 있고 해외에도 보면 뭐 수십 개 도시가 있죠. 근데 그 도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각 도시별로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목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사업을 할 때 각 도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핵심 가치나 전략 목표들의 어떤 체계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할 때도 이거를 기본적인 그 기본으로 놔두고 각 도시별로 조금 뭐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첫 번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전략 목표를 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도시별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뭐 굉장히 큰 도시니까 모든 걸 다 추구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종이다 그러면은 행정도시니까 아무래도 뭐 행정에 초점을 맞춰갖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보통 한 4그룹으로 나눕니다.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 지역 주민,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학계나 협회 전문가들. 근데 이 사람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한번 넘겨보시죠. 그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전략 체계에서 각 부분들 전략 목표가 도대체 가중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그 가중치를 가지고 점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에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가중치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체계를 개편하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교통 체계를 개편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자원을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점수를 매겨갖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할 때 평가표로 저희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표준적인 평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세종시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또는 부산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제시하는 그 평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3P 프로세스 중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시한 거고, 여기 보이시는 것이 각 단계에서 추구하는 활동,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행해야 되는 활동, 그 다음에 각 활동을 누가 담당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담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든가 부시장이 뭐 인가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거는 각각이 맡고 있는 시장, 뭐 부시장 또는 전문가들 또는 기업이나 시민 대표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 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조직 체계를 보여주는 건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 스마트시티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주도형,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뭐 재원의 전부 다를 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관주도형이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이건 민간 투자형이라 그래가지고 민간 업자들 또는 뭐 투자기관들이 이제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직 구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한 5가지 정도를 저희 그 매뉴얼에 담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한국 스마트 사업의 국제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스마트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거든요. 근데 뭐 조그마한 도시면 별로 이제 그 표시가 안 나겠지만 큰 도시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스마트시티로 이제 개발을 할수록. 근데 앞으로의 전체 그 지구 전체로 보면은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메가시티 같은 데는 아시아가 대부분의 그 위치가 아시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아시아가 대부분의 메가시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사업도 아마 아시아가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선도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 유럽 같은 뭐 선진국에 주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한국에서 뭐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경쟁이 되겠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은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성격이라든가 이런 구조 내용들은 서구 선진국이랑 또 확실히 틀립니다. 문화적인 배경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그동안 그 자라온 어떤 역사를 보면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후진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이랑 틀리지만 우리는 이런 앞으로의 메가시티가 있을 그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가지 국제적 의미가 되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예. 건설 산업이라든가 또 플랜트 산업 같은 데 보시면은 한국의 국내 시장이라는 건 뭐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산업에서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신규로 도시를 크게 뭐 만들 것도 아니고, 또 뭐 제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고,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산업에서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뭐 도시 재개발, 재건축, 뭐 리모델링 이런 게 이제 주 사업이니까 한국에서 내수 시장의 성장 잠재기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플랜트 건설 산업 같으면은 해외 수출을 의존할 것이다. 그러면 해외 수출 주 시장이 어디냐? 동남아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나 중진국이 우리 대상이 되겠죠.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다음에 뭐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뭐 자본이 많긴 합니다만 뭐 후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이런 지역들이 우리의 해외 수출 시장인데, 그러면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산업에서 해외 수출할 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스마트시티가. 앞으로는 뭐 교량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한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수출하는, 개발하는 이런 것이 이제 주된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산업,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시 인프라 건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위에 IT라든가 뭐 교통행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기본으로 깔려야 될 인프라 건설이 건설 산업,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플랜트 산업이 여기에 역할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건설 엔지니어링 플랜트 산업의 미래 먹거리고 미래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가 너무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네. 초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UCT 네. 쪽으로다가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생각한 거 다른 데는 너무 스마트 시티가 네.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닐까. 뭐 네. 스마트 팩토리처럼 뭐 네. 이 기술을 써야 된다. 뭐 그런 게 많이 그 엔지니어 쪽에 가면은 다 뭐 이거 뭐 메타버스를 하자 뭐 그 스마트 시티에 보면은 뭐 테크놀로지나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네. 이거 오늘 얘기하신 거는 정말 커다랗게 이게 일단 커다란 뭐가 비전이나 뭐 미션 이런 거 없이 네. 기술적인 것만 얘기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진도가 안 나간 거 아닌가 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이제 두 분이 스마트 시티가 이제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스마트 시티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인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추진해야지 좀 우리 나름대로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네. 예, 주영희 교수님이 스마트시티 자체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많이 아시고 네. 또 IT 쪽하고도 예, 잘 예. 결합을 네. 시키고 계시니까 뭐 자료도 지금 바로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뭐 그냥 얘기 네, 네.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건데 예, 예.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그 연구라든지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말 잘할 건지 기술의 향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하게 네. 갈 것인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지금 디지털화랑 디지털 혁신과 전환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디지털 이제 화라고 할 때는 정보의 유형이 바뀐 거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할 때는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뀐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아예 우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고 우리 이제 생활이 바뀌는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의 포스트 3차다. 이렇게 얘기해서 3, 4차를 같이 이제 IT 쪽의 혁명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도 맞다라고 보고 인공지능이 하여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이 4차 산업에서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쳐서 이 스마트 시티에 정말 인공지능의 컨셉이 잘 녹여 들어가서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까 이제 김승철 교수님께서 핵심 가치를 뭐 삶의 질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공지능이 좀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20년대를 중심으로 도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현실에서 사이버로 갔다가 사이버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메타버스로 가게 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많은 이제 도시들의 왜 하는지를 이유를 네. 보게 되면 주로 그 에너지 또는 뭐 신도시 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절대적인 부분 3분의 1 이상이 에너지 부분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망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라고 최근에 신생된 아주 좋은 자료를 주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도시가 전체 지구의 22%인데 2%. 근데 전체 인구가 반 이상이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전망을 했고 그러니까 5가지 서비스를 중요한 핵심 분야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제 활동은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바르셀로나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지금 한 400여 명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125개국에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120국 이상이 참여를 하면서 많은 성황리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활동 쪽으로 보면 앞에서도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옴시티에서도 지금 약 670조 원 이상의 많은 그 규모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을 주요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왼쪽 지도에 보시면은 이 네옴시티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농도의 스마트 시티가 여기서 이제 들어갈 예정인 거죠. 그래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 내지는 투자처로 생각한다는 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활동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 뭐 로드쇼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22개사, 삼성물산, 대우 등을 포함해서 약 22개사가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작년 말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전략의 첫 번째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증도시 보면 21년하고 22년에 각각 8곳, 9곳이 이렇게 인증이 되고 있고, 이건 국토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자료 보시면은 이제 국제 인증으로 해서 BSI, 그러니까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인증, 그 다음에 ITU에서 하고 있는 U4SCC 등등에서 인증을 계속 하고 있고, BSI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구축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거는 이제 대구가 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보면 저기 오른쪽 그림에서 초록색이 많을수록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제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진출 전략을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많은 국제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어워드를 받은 것들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시티 진출 전략의 첫 번째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제가 약간 좀 질문이, 네. 이 진출 전략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저기 대구가 이렇게 인증을 이걸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제가 받은 인증이 그 절차에 대한 인증인지, 아니면은 이걸 성과를 이렇게 내 가지고 야 진짜 이 도시가 스마트하다, 네. 진짜 스마트해서 배울만 하고 이거가 뭐 기술이나 이런 데 사용한 걸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뭐 이런 건지 좀 제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U4SCC 같은 경우는 여기 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 투자, 협력 과정,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건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 잘하고 있죠. 정부 위주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표준도 외국에는 뭐 그냥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관여하기보다는 민간들이 많이 해가지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하고 투자도 있죠.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약간 좀 기술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업이나.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스마트 시티 관점을 보면 이렇게 다 모여서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 가면은 뭐, 야, 이 디지털 트윈으로 다 스마트 시티를 하자. 또 어떤 때 가면은, 야, 저기가 뭐 싱가포르를 이렇게 해놨더라. 우리 그렇게 뭐 카티아 같은 거 사용해서 하자. 근데 그게 저도 그때는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이게 뭐 유비쿼터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송도 가서 이렇게 송도 신도시 보면 야, 이게 스마트 시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지방에 가면 도시 재생하는 네, 것들을 네. 다 뭐 네, 네, IoT를 그렇죠. 이용해서 네, 네. 하자.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통합적으로 뭔가 하나 이렇게 예,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추구하는 그 네. 전략 체계도가 그거를 좀 해소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산만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전체적으로 좀 통합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좀 제대로 그려가는 그런 걸 하려는 것이 이제 저희 쪽에서 근데 하는 거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팩토리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티는 분야가 뭐 팩토리에 비해서 한 1000가지 정도가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네, 네. 네. 뭐 엄청나게 메가 시티면은 더 굉장히 많죠. 문제가 뭐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공장은 그냥 공장 잘 돌아가서 생산 많이 하면 끝인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 모신 거가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하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제 질문이 두 분에게 스마트 시티가 도대체 이걸 하는 건지 뭐 제가 만날 때마다 적어도 한 5-6가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맞아요. 요거 한번 해주시죠. 말씀드려 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시티가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마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그렇죠. 어려운 네, 용어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정의 내리기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 커넥션, 하이퍼 인텔리전스, 하이퍼 인테그레이션 세 가지가 돼야지 스마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가 과연 얼마큼 돼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저거의 디그리 정도가 얼마큼 스마트한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스튜어트 러셀이 쓴 책인데 저분이 인공지능 쪽으로는 뭐 대가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쓴 책 중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저런 제목인데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AI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공존하면 할수록 스마트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다, 스마트한 게 너무 다양하다,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공존하는 것이 제대로 안 갖춰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기술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한쪽은 스마트했는데 나머지 그 대다수의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익이 없다면 그 전체적인 그렇죠. 스마트는 아닌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에서 지향하는 바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레가시가 이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속성들이에요. 그럼 이제 원래 것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커넥션, 인텔리전스, 인테그레이션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죠. 휴먼, 뭐 소셜 이런 식으로 어우러져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요 지능,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넣고 그다음에 여러 그룹들 또는 뭐 여러 다른 어떤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되는 모습을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이게 스마트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하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다보스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커넥션과 인테그레이션은 거의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는 인텔리전스라는 말하고 동일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로 약간 변화를 줬지만 결국은 인공지능 시티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진출 전략을 두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그 높은 수준의 AI를 구현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슈퍼글루라고요. 요게 이제 인공지능 벤치마킹하는 그 회사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드는 건데요.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벤치마크에 쓸 수 있도록 한 데가 바로 이제 슈퍼글루라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이미 인간의 지능을 능가했다라는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저게 인간 전체를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어떤 면에서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간과 대화가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수준의 AI를 구현하자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 일본에서 인공지능 가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쪽이 좀 쉬운 거, 안으로 올수록 어려운 거, 가장 이쪽이 이제 프론티어적인 부분. 그래서 요까지 가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정점에 이르렀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인공지능 그러면 뭐 저도 네. 인공지능을 뭐 네네. 20년 전에 전공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너무 넓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좀 인간의 수준을 높다 한 데가 뭐 어떤 특정 분야 뭐 그 부분을 굉장히 쓸만하고 네. 또 요새 또 유행하는 그 또
장안의 화제가 되는 챗 GTP 그것도 그 뭐 생성형 AI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진짜 깊이 들어 뭐 어느 때 가면은 뭐 그 딥러닝처럼 뭐 이런 것도 이런 데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스마트 시티의 인텔리전 인공지능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의 능력으로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우리나라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되게 그 인공지능 비즈니스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네. 독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우리 나름대로 이거를 구축해가지고 스마트 시티용 인공지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질 그 확률이 좀 있습니까? 그 제가 볼 전망이 때 그 있습니까? 인공지능 관점에서 본다 네, 그러면 예, 예. 우리나라 랭킹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5위에서 7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중국, 영국 이런 데는 굉장히 그 1, 2, 3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발전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은 그 상당히 그 우리도 있지만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5에서 7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술들을 개발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인 것 그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오늘이나 뭐 이런 데 막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가 그런 거가 네, 아닐까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든 뭐 우리든 국민이든 뭐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면 될 거고 또 생태계라는 거가 이렇게 AI 서비스에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네, 스타트업이나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만 좀 네. 머릿속에 그 있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영국에서 그 전 세계의 어떤 인공지능 수준을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한 5위, 6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했던 것이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버넌스, 정책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은 그 투자 내지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게 뭐냐면은 또 민간이 같이 하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 또는 민간이 뭘 막 내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서비스 부분 이런 저희도 쪽에서. 약한 것 같아요. 약간 네. 협업. 협업. 뭐 네. 자기랑 분야가 다른 사람끼리 네. 이렇게 협업하는 것도 네. 좀 다 약한 것 같고 개인끼리는 뭐 뛰어난 네. 그 뭐 하는 것들은 좀 남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사실 서울이 스마트 시티 안에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불편한 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요 한번 생각해야죠. 화면을 보시면 네. 세계 7대 스마트 시티라고 22년도에 저희 어스라는 곳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7위 안에 들었어요. 이게 7등이 아니라 7위 안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제 다른 나라들 한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평가한 거는 주로 이제 에너지 쪽을 많이 보긴 했어요. 에너지, 뭐 재생 이런 쪽을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덱스를 둬도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데이터, 뭐 그다음에 어떤 센서, 뭐 이런 부분, 그다음 인프라, 서비스, 뭐 이런 쪽에서 그리고 송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높이 평가가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7대 도시에 들어 있고요. 특히 서울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산업 인공지능 관점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뭐냐면 이미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미 어떤 일반적인 기술 내지는 그냥 인공지능의 어느 기본적인 것만 해도 도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서 우리한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부분의 발전, 그 도시에 접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전략으로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하자, 그 다음에 고도의 인공지능을 개발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하게 하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김승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약해지는 포인트예요. 약해지는,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요게 회복력입니다. 이게 클수록 회복이 크고 네. 이 파란색 선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이한 거죠. 여기 하이. 네, 네. 네, 여기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그 좋은 거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좋은 겁니다. 지속력이 좋은데 이쪽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현재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쭉 가는데 이게 약해지는 부분에서 이게 옆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옆길로 가고 옆길로 가는데 이 까만 부분이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 그래서 아까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그쪽이 좀 트윈해서 이쪽을 이제 예측해서 이쪽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해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격가지로 가는 부분을 그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로 메타버스라든지 그걸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회복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하여간 요런 약해지는 그 포인트에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고 뭐 어떤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요거가 전에 제가 공부했던 그 뭐 미래 예측 그 미래 네. 퓨처콘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잡해졌네 이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이런 거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좀 이 스마트 시티가 옛날에는 테크놀로지나 뭐 유비쿼터스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우리나라가 되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 에너지나 삶의 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다시 또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도시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약을 하거나 뭐 미래에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분산시키거나 좀 네. 너무 모이거나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네. 그런 거를 한번 뭐 그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도시 스마트 시티에서 안전 2.0이라는 거, 네, 안전 2.0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각 도시에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CCTV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예를 들면 CCTV가 범죄에 쓰이는지, 아니면 그냥 관찰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뭐 불법 주전차를 단속을 했는지, 그런 CCTV의 용도를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용도를 분석을 해서 안전한 쪽으로, 그 전체적인 그 도시의 어떤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국토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 플랫폼에 그런 안전 기능을 넣어서 도시를 전체적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CCTV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도시는 주로 뭐 미아 찾기에 많이 쓰거나 아니면 어느 도시는 뭐 무슨 뭐 교통에 많이 쓰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도시에 맞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도시한테 줘서 예를 들면 뭐 경찰들 도시 관리할 때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좀 더 관찰을 하라든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을 좀 더 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게 정보를 분석을 해서 우리 뭐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운전할 때도 가장 빠른 길을 안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얼마 전에 뭐 이태원 사태도 있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좋은 뭐 전략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할수록 우리나라 이제 그 학생들도 약간 시나리오나 이게 창조력, 상상력이 뛰어나게 만들어야지 이 코딩을 잘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점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게 되게 상상력이잖아요.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인더스트리얼 AI를 하더라도 뭐 상상하지 못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를 그 이니셔티브 한 건 결국 사람이니까 기계 알고리즘은 뭐 그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물어본 거고 김 교수님은 이제 굉장히 좀 이런 거가 다른 이런 분과에서도 이런 표준을 좀 해가지고 표준이라는 게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를 개발할 때 테크놀로지나 기술이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주도할 것이냐 그런 건데
지금까지 뭐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비쿼터스 시티라든가 그럴 때는 너무 막 산만하게 테크놀로지가 막 이렇게 주도하던 이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방향을 좀 제대로 찾아가자 이런 시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뭐 스마트시티라고 이름을 바꿔갖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조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따라 AI를 쓰더라도 다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하는 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자. 가성비를 좀 생각해갖고 필요한 정도로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찾아주는 것이 뭐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GTP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이 돌리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높다.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이 답이 빨리 나오니까 오히려 줄이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뭐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있는 거니까요. 뭐 뭐든지.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 뭐 많이 돌린다고 해서 탄소가 나오는 것보다 해결책이 나오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교수님한테는 사실 저쪽에 3P가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해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저기잖아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데서 이거가 프라이어리티도 정하고 이게 그렇죠. 뭐 리스크 같은 것도 찾아내고. 그렇죠. 근데 그거가 굉장히 많이 좀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이게 의욕은 많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나 뭐 이런 거는 구분을 잘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AI를 적용할 때도 이걸 먼저 할지 저걸 먼저 할지 그런 걸 정해줘야지만 또 테크놀로지 하는 분들은 왜 자기 거에 대해서 애착도 그렇죠. 있고 무조건 자기 걸 막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좀 그런 걸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누가 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좀 늦출 수 있고 이건 빨리 하고 뭐 이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조영희 교수님이 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 이제 거버넌스 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분 혼자서만 결정하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좀 집단 지성 같이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뭐 위원회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연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내가 올린 거가 빨리 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나름대로 뭐 표지나 뭐 이런 걸 해서 이게 다 보여준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이걸 해야지 이게 더 하다 이런 거가 다 서로 합의가 된다면 조금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위원회 가면 자기께 다 자기가 다 자기께 앞으로 중요하다.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무조건 저기를 가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에 대해서 저도 메타버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메타버스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적이다. 근데 사업을 해보는 사람들은 미래는 확실하게 와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거든요. 내일 올지, 뭐 2, 3년 후에 올지, 그게 나름대로 관리를 해주는 게 포트폴리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런 기회에 많이 좀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이제 스마트 시티도 결국 이제 인공지능 시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 쪽에서도
이제 표준 쪽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표준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걸 우리는 로드맵이라고도 합니다. 포트폴리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로드맵. 결국은 이제 이 스마트 시티에도 표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로드맵인데 그게 조금 나라마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많이 MS라든지 네. 뭐 이렇게 민간들이 많이 하게끔 먼저 놔뒀고 네. 그러면서 정부는 개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아니면 데이터 뭐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만 표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이 그냥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너무 그 민간들이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거나 통합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민간들이 약간 이넥티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를 많이 좀 바라보게 되는 약간 좀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방식이 좋은 건 아닌데 그 미국은 오히려 정부가 요즘엔 좀 더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그 둘 간의 적절한 융합? 그렇죠. 제가 이제 전략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융합이 좀 있어야지만 뭐 로드맵도 그렇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잘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ISO 표준을 몇 개 하는데 그 어떤 때 보면은 뭐 약간 좀 독재 국가? 네. 그 중국 같은 데가 굉장히 어떤 때는 빨리 셋업을 네. 하고 또 일본 같은 데서는 약간 미국보다는 조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뭐 그냥 뭐 컨택할 퍼슨이 없을 정도로 막 좀 넓게 퍼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좀 좋아하는 거가 유럽의 북구 뭐 스웨덴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거기는 약간 좀 그 정리가 좀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근데 그쪽은 뭐 정부보다는 좀 이렇게 정부도 하긴 하지만 거기는 기술보다는 약간 휴머니티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서 뭐 인공지능 법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다르죠.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걸 해가지고 약간 좀 몇 가지를 내가 좀 정리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정리는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차차 정리되실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시티를 지방자치제는 스마트 시티를 가지고 뭐 인구를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네. 감소하지 않게 하냐. 그것도 상당히 그분들은 그 스마트 시티에 거는 기대가 그거고 네. 또 이제 뭐 큰 도시는 뭐 범죄가 많은 도시는 이걸 범죄 어떻게 좀 했으면 좋았겠고 그러니까 도시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야 스마트 시티가 처음에는 뭐 저의 스마트 시티는 제가 이제 제 분야 쪽에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거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그걸 돌리고 이러는 거는 좀 인공지능이겠지만 이제 시티와 가장 비슷하게 해서 얘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 거가 이제 우리 쪽에 네. 커뮤니티는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이 서로 왕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 조정한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게 고무적인 일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약간 도깨비 방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이거면 뭐 다 우리 뭐 수출도 엄청나게 하고 우리 다 도시도 괜찮아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질문을 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이신 분들은 이제 서정헌님께서는 스마트 시티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디지털 트윈 시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저랑 비슷한 그 쪽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옳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디지털 트윈 시티와 별개의 경우로 봐야지 옳을까요? 질문하는 이유는 표준화와 인터오퍼빌리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여기 현업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표준이 딱 해가지고 내 이 솔루션이랑 이 솔루션이랑 안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좀 네, 네. 급하게. 그래서 좀 뭐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 교수님 혹시 답이 좀 그게 되시겠어요? 뭐 표준화와 인터오퍼러빌리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아. 근데 이제 저런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저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거 하고 있다. 아니 저분은 얘기가 이제 그 벤더나 이런 데에서 뭘 솔루션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런 무슨 장치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사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지금 네.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네, 거고 네. 뭐 정책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앞에서 디지털 스마트 시티 프레임워크가 예. 디지털 트윈 시티와 별개냐라고 네. 했는데 별개가 아니고요. 그 같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트윈 쪽이 코스트가 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렇게 꼭 똑같이 구현하는 것보다는 같은 기술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 그것으로 이제 코스트 약간 절약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성감님이 성남시 경우 판교에 시작하다 마는 것 같아서 조 교수님이 마침내 성남에 계시니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걸 뭐 진짜 네. 판교 쪽에 뭐 자율주행 차도 막 하고 네, 그러더니 네, 요새는 네, 좀 맞아요. 조용하죠.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네. 성남시나 경기도 쪽은 계속 스마트 시티 쪽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시민들이 체감은 좀 낮을지 모르지만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견업에 있으시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뭐 얘기는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 시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내가 뭘 하지? 이외에 지금까지도 내가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랑 뭐가 이게 왜 인터페이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윗부분에 예. 그 잠깐만 조금만 더 위쪽으로 이쪽, 예, 위쪽 그 문중 씨가 스마트 시티를 예.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OBS와 네, 이게 램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P 프로세스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그게 여기 이거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표준화해 보자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OBS라는 것이 이제 OBS하고 램이라는 것이 조직 구조하고 거기 맡고 있는 각 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적으로 이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조직 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뭐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뭐 대구시 이런 같은 데가 다 조직 구조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맡고 있는 역할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표준화시켜 갖고 이런 것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표준적인 그 뭐 체계, 조직 체계고 거버넌스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뭐 지방 뭐 도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조금씩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저기는 없습니까? 그 메타 포트폴리오 메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가 더 빨리 해. 왜냐하면 표준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네. 그 시티마다 네. 뭐 가장 공통적으로 된 블락을 먼저 좀 사용하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다 기다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매뉴얼이 빨리 되고 뭐 표준화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네. 그게 뭐 부분적으로 내놓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 한국의 PM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많이 쓰시는데 일반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PM 방법론, PM표 매뉴얼을 만들자 그러는 것도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PM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고 보통 때도 체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라도 조금 표준화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화 시킵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분은 이제 쪽. 데이터를 네, 써 데이터 있어요. 질문 많이 하셨고 그 밑에도 예. 질문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데이터 허브 쪽 예. 활용 방안 말씀하셨는데 지금 데이터 허브 과제가 국토부 과제로 작년 12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시흥하고 대구가 이제
케이스로 해서 데이터 허브를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이제 전국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허브 사업을 5년 동안 했어요. 2017년에 기획을 해서 18년부터 22년까지. 근데 이제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는 오픈돼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지금 안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17년도에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시즌 2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부 프로젝트를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길어요. 5년이면 요새는 사실 5년이면 전문가도 예측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얼렌 머스크나 뭐 이런 친구들도 옛날에 저희가 대기업 할 때는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네. 자기는 5년 후에 모르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갖고 아까 매뉴얼도 좀 빨리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저희 본 직업이 있고 연구팀으로서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이고 뭐 이렇게 갖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그냥 예. 막 해서 그러니까 뭐 팀을 아예 그래갖고 그냥 상설 조직으로 해가지고 이거에만 전념해라 그러면 빨리 나오겠지. 1년만 해도 나오든가 뭐 조금 주고서 이거 뭐 뭐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본 직업도 하면서 네. 연구로서 그냥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런 데 참석비도 한 10년 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한 15년 전에도 한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AI도 다 좋고 그런데 다 그 좀 이건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그렇죠. 데 오고 그렇죠. 그 싸게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나가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나 다 동일한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대표님이 드디어 이 대표 분이 김 교수님 과제에 맞춰 단계가 뭘까요? 이렇게 다음 단계는 아마 표준화가 일단 어느 정도 기본이 잡히면 그걸 이제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는 뭐 우선 뭘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 실행을 못 해보니까 뭐 확산시키면서 뭐 개정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랑 친해가지고 자꾸 이 씨가 먼저 나오라고 말하면 아까 밤샘한 건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아실까? 저는 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왜냐면은 스마트 시티를 부를 정도 이제 레벨, 매추어리티가 있습니까? 스마트 시티? 아까 이제 그 국제 인증 받은 도시가 대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구가 인증을 많이 받았어요. 뭐 국제 인증을 크게 메이저 인증을 2개를 받았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그게 그러면 대구가 가장 살기 좋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보면 딱히 또 물론 대구에서 보신 분들은 또 제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또 거기 시민들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그냥 얼마나 갖췄는지, CCTV가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그 인프라적인 게 좀 많아요. 그렇죠. 메이저 네. 측정 가능한 거야 되니까. 뭐 법은 있는지, 뭐 가이드라인 마련인지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아까 제가 인텔리전스 부분에 디그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약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각 나라를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네. 약간 좀 저기를 수출하는 거가 아닐까. 표준도. 그렇죠. 세트로 가는 예, 거죠. 예, 세트로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게 도시 전체가 뭔가 뭐 특별한 걸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사실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파킹 같은 것도 그쵸. 스마트 이렇게 지금은 들어가면 어디에 빈 자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스마트 시티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어요. 네, 많이 네, 높아졌죠.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파킹할 때 이렇게 불 들어오고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스마트 시티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스마트 시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 그건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스마트가 아닌 거죠. 이제 뭐 모든 사람이 하는데 무슨 스마트냐 뭐 이런 거고. 요즘 뭐 TV에 나오는 왜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데서 와서 외국 사람이 막 놀라는 게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업체별로 스마트 플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국가 지원도 여러 차례 있는데 당시에 스마트 플랜에 대한 표준이나 정립이 약해서 현재 시스템에서 스마트 플랜에 대한 이게 진짜 안 된 것 어렵네요. 같아요. 생각보다 표준이 네. 다른 데는 그 의외로 우리가 플랜트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플랜트에 대한 뭐 이렇게 표준 강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뭐 그리고 조금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스마트 시티 쪽에 지금 이제 표준은 국가기술 표준으로 해서 네. 뭐 우리 내셔널 받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는 딱히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거버넌스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플랜트에 대한 것도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뭐 홍보를 한다거나 또 필요한 거를 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저런 거버넌스를 아직 그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우리 김 교수님과 하는 과제에서도 저런 스마트 시티 표준화에 대한 거버넌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뭐 라이팅 하우스 그러니까 모범 사례를 스마트 시티도 라이트하우스 시티 뭐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등대 예. 그 등대 회사라고 도시 해서 저희는 그냥 선도 도시 이렇게 번역을 선도를 하는데 몇 개 딱 해가지고 이거는 옛날 도시인데 스마트화를 이렇게 했다. 이건 뭐 범죄 도시인데 그게 사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네. 유럽에서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트하우스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뭐 등대 도시, 뭐 선도 도시, 모범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몇 개 해놓고 다른 도시들이 그걸 이렇게 따라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세종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뭐 대구, 시흥 같은 거를 실증도시, 시범도시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국가 스마트 그 시범 도시로 세종 5-1과 네, 부산이 선정이 됐죠. 지난 정부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도시가 지금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만 실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이 우리가 시 그러면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무슨 시만 시인데 외국에서는 그 독립이 좀 해가지고 강남 구도 시잖아요, 사실은. 네. 외국에서는 그 영어로는 시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독립적으로. 그래서 뭐 구만 따로 이렇게 특성화해서 스마트 시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서울 전체를 한다는 건 사실은 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부분이 또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 위주로 구로다가,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디스트릭트 디스트릭트, 위주로 이렇게 네. 선정을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부산 경우도 부산 전체라기보다는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 동안 해보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느꼈는데 그 서울시가 물론 7대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그 안에 구 말씀하신 대로 뭐 성동구, 강남구, 뭐 서초구, 강동구 이런 데서는 구로구 여기가 인증을 받았고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진짜 마이웨이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획일적으로 뭐 해야 되고 CCTV 달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굉장히 특징화돼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선전이 좀 덜 돼 있거든요. 네, 예, 선전이 좀 덜 그런 돼 있어요. 편이죠. 엑차버스나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네. 이렇게 선전을 지나치게 안 하고 너무 네. 네. 겸손한 제가 느끼는 거는 겸손한 시민. 국토교통부 분이 아무래도 기술 분야 이쪽에 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좀 경영학에서 보면은 왜 마케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케팅하는 분들은 조그만 것들 막 해갖고 그렇게 떠올리는데 그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맞아요. 차분하게 실질적인 것만 하시다 보니까 하는 것보다 이 대외적인 선전이라는 게 좀 약한 네.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우리나라 LG 회사도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선전을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애플은 있죠. 네. 사실 많은 거 테크놀로지 회사보다는 해가지고. 마케팅 회사가 네, 그렇죠. 마케팅에서.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네.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로 융합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1000개 정도 기업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아직은 한 800개 정도인데 1000개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 마감을 할 건데 거기에 대표사가 LG CNS예요. 네, 그래서 그 거기에는 이제 플랜트 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에너지, 뭐 IT 이런 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자기의 그 기술을 많이 그 선전하고 있죠. 네. 네.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럽도 이제 기술이 많은데 그 미국 친구들이 말을 잘 만들어요. 뭐 메타버스. 네, 네. 미국 쪽이 아무래도 마케팅이 강하죠. 마케팅 네. 하다 보니까 네. 뭐 굉장히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잘 말을 못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그냥 용어를 해가지고 인기가 없는데 그 미국에는 그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드니까 그렇죠. 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 마지막으로 네. 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주영선님의 세종 스마트시티 경우에는 미국의 다른 스마트시티 대비에 특장점이 어느 정도 스마트가 이루어졌나요? 이게 뭐 마지막 질문으로 좀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이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약간 좀 간판 그렇죠. 네, 스타가 네.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행정적으로. 네, 중동 같이 뭐, 그러니까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그 사례도 나왔는데 거기처럼 도시 전체를 완전히 계획 도시로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세종이 그래도 그나마 네, 우리 쪽에서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옴시티도 저렇게 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서 뭐 어워드도 받고 뭐 해외에도 나가고 뭐 어디 뭐 우리나라 상도 받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 파트너로 생각을 한 거고요. 세종 질문하신 게 세종시가 있고 시범도시는 세종 5-1이거든요. 그 구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어떤 구처럼 조그만 어떤 그러니까 한 83만 평 정도 됩니다. 5-1이 넓진 않죠. 그런데 그 83만 평의 5-1이 이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진행하고 있고 그걸 포함한 세종시 전체도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정부 청사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로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특징이 있는가 보면 그 특히 5-1 같은 경우에는 교통 쪽에 그러니까 교통 쪽에 특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네. 이런 쪽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도 좀 약간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까지 내가 차를 못 갖고 가는 게 말이 되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차 없는 도시, 그러니까 탄소 제로 도시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 여기까지고요. 그 지금 오늘 발표 자료는 오픈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픈 안 하실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해도 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 국토부보다 저희 이제 주관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거기서 그 단계가 저희 이제 단계라고 부르는데 올해 말이 이제 그 단계 끝이거든요. 그래서 단계 끝나기 전에 그 진행되는 중간 자료가 나가는 거를 그렇게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주신 자료 중에 그거를 제외한 자료를 캐덴 그래픽에다가 보내주시면은 그걸 PDF로 해서 약간 공개하는 거는 괜찮으실까요? 그걸 센시티브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봐도 뭐 그렇게 센시티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자료 비슷한 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더 아시려면은 여기 강사분으로 초청을 하시거나 뭐 이래거나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뭐 무조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에 이제 이거 할 때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몇몇 자료들 그래서 대부분 오픈해도 괜찮은 자료만 그 캐덴 그래픽 보내시면 우리가 편집을 해서 PDF로 해가지고 배포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보통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데 이게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또 그 선전 효과,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 선전에 필요한 자료만 좀 빼주시면. 저는 어차피 세미나 자료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 나오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얘기를 그냥 이렇게 화두를 시작하다 끝난다고 이게 한 시간. 그래도
여기 질문이 피드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학생이 아니라 네. 네, 다 진짜 전문가분들인 것 이게 같아요. 전문적인 업계에서도 근무하시는 전문적인 분들이고. 질문을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